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류가지에서 선거법을 전담하여 자문하고 있는 안명도 고문입니다. 먼저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중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인터넷 공간에서는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은 오직 후보자만이 13일의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공보, 선거 벽보, 어깨띠 등 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 6가지 정해진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제한 금지하는 규정도 단순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있기 때문에 후보들은 꽉 막힌 선거운동 규정으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비현직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더욱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자 입장에서는 조급함에 불법을 저지르기가 쉽고 현직 조합장들은 현직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선을 성취하고자 불법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의 특징은 4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후보자만이 13일간의 짧은 일정에 6가지 선거운동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선거운동의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도전자들은 법적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두 번째로 조합의 평균 선거인 수는 2,000명에 채 못 미칩니다. 이렇게 초소형 선거구의 경우 돈선거, 즉 매수나 기부 행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 농협 등 각종 조합의 조직 문화가 인정과 의리로 뭉쳐진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본질적으로 세력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세력 간의 반복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세력 간의 반복이 생길 경우 조합은 다른 공직선거보다 더 치열한 흑색 선전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후보자들은 같은 조합의 조합원들로 상호 간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경쟁이 강화될 때 긍정적인 투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의 양상은 돈선거, 흑색선전, 임직원의 선거 관여, 무자격 조합원의 등재, 기타 절차적 위반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다른 선거와 비교해 볼 때 조합장 선거가 법적 분쟁이 유달리 많은 이유는 우선 공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 자체가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는 법적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음으로 현직 조합장은 직무상의 활동을 통해서 조합원들을 대면을 하면서 접대할 기회가 많고 이 가운데 불법이 관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조합의 각종 편익 제공에 매우 익숙합니다. 이 과정에서 편법적인 이익 제공이 만연될 개연성이 있게 되고 이 중 상당수는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세력 간의 반복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조직의 규모가 작고 구성원 간의 의리와 인정이 중시되는 이런 조직일수록 반복이 생길 때 극한 대립이 발생하기 쉽고 이러한 충돌은 깊은 상처와 함께 법적 분쟁으로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거법은 어느 법보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은 어디까지가 적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선이 간절한 후보들은 우선 불법을 감행하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의 발생이 다른 선거와 비교해 볼 때 유난히 많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 범죄로 검찰에 기소가 된 사건은 총 847건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대상이 되거나 검찰에서 수사한 사건까지 합치면 이보다는 몇 배 더 많게 됩니다. 불법으로 기소된 847건 중에는 당선자가 157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 19명이 중환범죄로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구속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 수수, 즉 매수와 기부 행위가 56%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가 16%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다한 선거 범죄가 38%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거 범죄에 관한 통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불법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거 범죄를 수사한 건수를 보면 조합당 평균 1명 이상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비교를 해보면 그 분량은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분량이 적다고 해서 이를 만만하게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탁선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선거법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자그마치 35만제에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선거 관련 용어들이 공직선거법에 산재해 있고 대부분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위탁선거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꿰뚫고 있지 못하면서 위탁선거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위탁선거법의 범죄 구성 요건은 공직선거법 35만 자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탁선거법은 벌칙으로 8개 조문만을 두고 있습니다. 돈선거와 관련해서는 매수죄와 기부행위 위반죄를 규정을 하고 있고 흑색선전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죄와 비방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 관련 범죄는 사위등재죄와 사위투표죄를 두고 있고 기타 선거 관련 폭행죄와 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 범죄의 양상을 보면은 현직 조합장과 비현직 후보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직 조합장의 선거 범죄는 직무상 행위를 병자한 조합원에 대한 관행적인 접대, 근거가 없는 선심성 예산 집행, 그리고 업적의 과잉 공표와 무자격 조합원의 등재 등의 범죄 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비현직 후보들은 조합원에 대한 식사 제공 등 직접적인 매수와 기부 행위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도 주로 비현직 후보에게 발생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현직 후보는 조합장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직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고 이 경우 불법의 비방 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사전선거 운동을 비롯해서 소소한 불법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의 현장은 조합장의 직위를 쟁취하기 위해서 벌이는 치열한 선거전으로 전쟁터와 다름이 없습니다. 선거운동의 현장에서는 상대 후보, 핵심 측근, 또 조합원의 임직원, 영농 관계자, 조합원, 선거기획사 등은 다양하고 복잡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얽히면서 서로 다른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 범죄의 현장에는 불법 사유와 위법성 배제 사유가 복잡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선거운동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선거 범죄에 대하여 위탁선거법 벌칙 구성 요건을 일견하는 것만으로 선거 범죄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거와 관련한 소송에서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권력의 쟁취를 위한 선거의 과정과 현장을 이해하고 그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과 선거법의 전체적인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수많은 선거 관련 판례를 섭렵하고 있는 전문가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선거운동의 현장을 이해하고 엄청난 분량의 선거법을 이해할 수 있는 선거법 전문가는 하루아침에 양성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쉽게 선거법을 잘 알고 있다고 자랑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범죄와 다르게 선거 범죄는 그 구성 요건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범죄 구성 요건을 보면 선거 범죄는 행위자, 금지 기간, 방법 규제 등 소위 객관적인 요건과 기본적 내심의 의사인 고의에다 초과 주관적 요건인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내심의 의사가 두 개인 셈이고 이것을 법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주관적 요건으로는 당선, 낙선, 선거운동, 투표, 후보 단일화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설명되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선거 범죄는 다양한 위법성 배제 사유, 즉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면 선거 범죄는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선거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거 관련 소송은 결과적으로 당선인의 지위와 동시에 후보들의 피선거권 박탈을 걸고 다툼을 벌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아무에게나 소송을 맡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 범죄에 대한 치밀한 법리와 경륜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선거 범죄에 대한 법률을 올바르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 전체를 섭렵해야 하고 선거의 단속 기준은 물론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위탁선거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 조건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자그마치 35문제에 이르고 선거법의 전체 내용이 각종 선거 범죄의 구성 조건에 해당한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선거 범죄에 대한 조사나 수사, 소송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전문화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선거 관련 소송을 수임한 다음에 선거법을 공부해서는 해결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선거 현장에 대한 체험과 축적된 경륜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은 대단히 희소합니다. 이번에는 조합장 선거에서 발생하는 선거 범죄 중에 주요 선거 범죄 6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선거와 관련해서 매수죄와 기부행위 위반죄, 두 번째로는 네거티브 관련 범죄로서 허위사실 공표죄와 비방죄, 그리고 사회등재죄와 임직원의 선거 관여에 관한 죄 순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수죄를 설명하겠습니다. 매수죄는 선거운동 매수, 투표 매수, 후보 단일에 대한 매수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매수죄가 기부행위와 다른 점은 기부행위는 대가 없이 금품 등 각종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부행위는 무상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매수죄는 유상성, 즉 무엇인가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매수행위와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바로 조합원과 조합원의 가족, 그리고 그들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기관단체 시설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외의 사람들에게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매수죄와 기부행위의 위반죄는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공의 의사표시만 하여도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은 후보자 매수는 후보 단일화 대가나 후보 사퇴 대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비현직 후보자 간에 벌어지기 쉽고 선거운동이나 투표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승진이나 지위 제공을 약속을 하거나 자녀의 취업을 약속하는 등 다양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든 후보에게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매수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후보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기부행위는 무상으로 조합원과 가족 그리고 그들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시설에 금품 등 각종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현직 조합장은 임기 중 상시적으로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조합의 예산으로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근거를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근거해서 수지예산을 편성하라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조합의 이름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는 경우 불법 기부행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직 조합장이 아닌 후보는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후보자를 위해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사로운 모임에서 법인카드로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나 예산을 절차에 위반해서 전용을 하고 그 예산으로 조합원들에게 각종 이익을 제공한다면 이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의 경우에는 특히 정당화 사유, 즉 위법성이 배제되는 사유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섣불리 불법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선거 범죄는 네 가지 요건이 갖춰진 것을 말합니다.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 사실의 적시, 허위성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이나 낙선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낙선의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한 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즉 당선 무효형을 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음의 요건으로 공표행위가 사실인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사실인지 여부는 그것이 증거로서 입증이 가능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고 이 경우 가치 판단이나 평가 등 의견 표현은 사실에서 제외가 돼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질적인 부분에 허위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본래 선거 현장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거나 약간의 과장은 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부수적인 부분에 약간의 과장이 있는 경우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고의의 요소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따집니다.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인식을 하였고 또 그 인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또한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지금까지 설명한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행위에 한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리는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설명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방죄는 허위사실 공표죄와 비슷하고 또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도 비슷한 범죄입니다. 비방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과 사실의 적시에 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죄와 같습니다.
비방죄 구성 요건을 보면 당선 목적과 낙선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선거법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방죄의 목적은 당선과 낙선인 셈입니다. 비방행위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보여줬던 후보들의 불륜, 특혜 취업, 탈세 등을 적시한 행위는 비방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정보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기능하기 때문에 적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아서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탁선거법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비방에 해당하는 행위로 처벌되는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인명 등재 문제는 상당수 조합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은 선거인 명부의 작성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격 조합원을 등재하거나 그 반대로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누락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합장은 사회 등재죄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리상의 하자로 무자격 조합원이 등재되었다면 그것은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제1회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 13명을 의도적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한 행위로 현직 조합장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합의 임직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편익을 이용하는 경우에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의 전념성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는 물론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탁선거법의 규정상 후보자 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의 임직원은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조합의 임직원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운동의 기획이란 일종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선거기획의 의미는 대단히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후보자를 도와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임직일의 경우 선거운동에 그 영향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위탁선거법에서는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의 임직원이 조합장을 위하여 선거에 도움을 주는 일체 행위는 일단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범죄 수사나 소송 과정을 살펴보면 선거범죄 출발은 측근들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보나 상대 후보의 제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측근들의 제보는 대단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 포상금을 최고액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선거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선거범죄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실한 1차 조사와 진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증거로는 전화통화 기록, 컴퓨터 파일, 비망록 등이 흔히 제출이 됩니다. 기사가 되면 바로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소송에서 초기 대응은 승소의 관건이 됩니다. 선거법을 꿰뚫고 있지 못하면 변론은 변죽만 눌리고 법리적인 쟁점에 몰두하기보다는 행위의 인부, 즉 특정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관한 인정과 부인에만 집착하기 쉽습니다.
특히 부인할 필요가 없는 행위를 부인하거나 제출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자료를 없다고 부인하면서 소송은 꼬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선거법의 범죄 구성 요건이 워낙 복잡해서 소송의 변론 등의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는 매우 흔하고, 이로 인해서 당선 무효가 되지 않아야 할 소송이 당선 무효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은 초동 단계에서 법리를 올바르게 세워서 대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거 관련 소송은 조합장의 직을 걸거나 후보들의 피선거권 박탈을 걸고 싸우는 치열한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선거법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중대한 소송을 맡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거법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후부터 즉각적인 선거법 전문가의 근접 자문이 필요합니다. 초동 단계에서 방어와 공세를 위한 법률을 빈틈없이 세워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확정짓기 위해서는 선거운동 현장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전문가의 자문도 수사 단계와 기소 단계, 소송 단계별로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 무경험자가 변론이나 자문을 맡는 경우 선거 유경험자인 후보자가 선거 무경험자인 변론을 맡은 사람에게 선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야 하는 갑갑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 관련 소송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되고 조합장의 직은 박탈이 됩니다. 그리고 당선되지 않은 후보의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피선거권이 정지가 돼서 사실상 조합에서 퇴출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끝으로 선거법 관련해서 어려움에 직면한 많은 후보와 조합장 여러분의 법적 분쟁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